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도 물론 있지만 안타깝게도 주변에서는 사업을 접거나 가게의 문을 닫거나 아니면 희망퇴직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었고, 저 또한 이런 큰 변화 속에서 하나의 고용된 고용인으로서 거대한 파도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주변에 우리 이웃이나 친구들에게도 많은 파급 효과를 미쳤는데요. 더욱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전 세계의 경제를 위축시켜 소비와 생산 활동이 과거 대비 크게 줄어서 각국의 정상들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에 많은 유동성 자금을 들이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효과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단기간에 올리는 효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나라들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국내 상황도 크게 틀리지 않게 지난 7월 14일이었죠.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의 커다란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 수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그리고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도약시키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바로 이 저탄소 경제의 방향 전환에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탄소 배출에 대한 법령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데 우리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탄소 배출의 많은 원인으로 지목된 자동차에 대한 선진국들의 탄소 배출 제한은 이러한 강력한 법령으로 인해 더욱더 내연기관의 몰락과 함께 청정 에너지인 전기차의 빠른 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흐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대표적으로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2030년, 영국 정부는 또한 2035년부터 내연기관의 판매를 이제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현재 정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이런 강력한 법령 정비는 자연적으로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인 폭스바겐, BMW, 그리고 이제 벤츠, 이 유럽 중에서도 독일의 이제 3사죠. 이런 자동차 메이커들의 차량 판매 감소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전기차의 균형 성장 중인 대표적 국가가 노르웨이인데요. 2018년 내연기관의 시장 점유율이 54%까지 이제 하락한 상태였고, 지속적인 전기차의 꾸준한 시장 성장으로 인해 전기차 사례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대한 규제는 이미 올해 2020년 킬로미터당 95g으로 이제 제한을 확정하였고요. 2023년에는 62g, 그리고 2050년에는 10g 이하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2000년 초반부터 감소세를 나타나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갑자기 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로 인해서 지금 가장 핫한 인기가 많은 SUV 차량들이 환경 오염이 많은 디젤 엔진보다는 비교적 공해가 적은 가솔린 엔진을 더 많이 이제 탑재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솔린 엔진은 디젤보다 CO2 배출량이 약 20g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는 가솔린 기관 엔진의 자동차 출하가 디젤 엔진 자동차보다 더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현재 추세대로 가솔린 엔진의 그 SUV가 계속해서 이제 그 출시가 된다면은 그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잠깐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좀 먼저 드릴게요. 왜냐면 그 앞으로 나올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림을 몇 개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굉장히 좀 쉬운 이 설명과 함께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은 아주 그런 어떤 그림을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을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보통 IC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나온 시중에 일반 자동차들이죠. 기름을 넣고 기름이 휘발유냐 경유냐 이런 거 상관없이 기름을 넣고 그 기름을 태워서 그 에너지를 얻어 동력으로 이용해 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연기관 베이스에 모터와 배터리를 설치하면 이것이 HEV 즉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 되겠습니다. 그 토요타의 이제 그 프리우스 같은 차량 다 아실 텐데요. 대표적인 HEV 차종입니다. 이 차량은 주행 중에 내연기관과 모터를 적절하게 이제 병행하여 연비를 굉장히 많이 이제 개선했습니다. 그 HEV의 배터리와 모터의 용량을 더 한층 높이고 여기에 이제 충전이 가능하게끔 만든 자동차가 PHEV입니다. 풀어 쓰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우디의 Q5e 쿼트로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 차는 그 가솔린 엔진과 함께 그 배터리와 모터가 있고 그 토요타 프리우스와는 다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배터리의 용량도 더 크고 이 배터리에 이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연기관 엔진이 아예 없이 순수 배터리와 모터의 힘으로만 주행하는 그 EV 일렉트릭 비클이 있는데 다들 또 아시겠지만 전형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대표적인 차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일반 내연기관의 그 CO2 배출량이 약 115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PHEV는 약 50g으로 그 내연기관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EV 그 완전 순수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전혀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와 모터로만 구동을 하는 관계로 CO2 배출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와 같이 2020년부터 강화되는 그 CO2 배출량은 2021년까지 그 1년간 유예 기간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그 이후부터는 2023년까지 다시 한번 62g 그리고 2050년까지는 더욱 가파른 10g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이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제는 그 탄소 배출 1g당 95유로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각 자동차 메이커로 이제 주어질 전망이라 그 유예 기간이 지난 21년부터 그 19년 연비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될 경우에는 각 자동차 메이커들은 최소 조 단위의 이제 벌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폭스바겐 판매량 내연기관 판매량에 따라 이제 그 페널티가 더 커지겠죠. 여기에 이제 현대 기아차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 CO2 배출 감소를 위해 여러 가지 급진적인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페널티도 페널티지만은 앞으로의 어떤 그 강력한 이 탄소 감축 어떤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전기 자동차를 계속해서 이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배터리와 모터로 구성되는 그 EV보다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이 함께 있는 PHEV의 전략을 조금 더 가지고 갈 가능성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그 상대적으로 이제 배터리의 지금 현재 원가 부담이 그 배터리와 모터로만 가는 EV와 비교해 보면은 그 내연기관이 함께 존재하는 PHEV가 절대적으로 그 배터리가 이제 용량이 적게 들어가는 이점과 함께
그 탄소 배출량은 내연기관의 이제 절반 가까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실제 유럽의 이제 전기차 출시 계획을 앞으로 이제 전망한 보고서를 봐도 그 PHEV가 단기적으로는 EV와 상대적으로 반반 정도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게 기존 자동차 이 제조사들이 내연 기관과 관련된 수많은 부품사들을 일거에 이제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 더불어 현재 배터리의 이제 원가에 대한 그 압박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용이 적게 들고 현재 제조상 그 제조 프로세스가 큰 변화가 없는 그 PHEV를 조금 더 이제 선호하면서 얼마 동안은 계속 시장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PHEV가 어느 정도 시장에 경쟁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그 요인이 이어질 것인가 하면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테슬라의 모델 3는 순수 전기차, 다시 말해서 EV에 있어서 가히 전기차의 혁명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요인인데요. 하나는 높은 가격에서 기존 내연기관과 PHEV와 비교해서 가격 경쟁이 가능한 가격대로 대량 생산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놀라울 정도로 배터리가 멀리 달린다는 것이죠. 특히 모델 3는 대량 생산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어가지고 가격을 일반 내연기관이나 PHEV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격대로 지금 형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의 효율도 굉장히 증강돼가지고 더 멀리 주행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테슬라의 전기차만이 이 높은 연비를 기록하는지?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유럽 3사가 말한 BMW, 폭스바겐, 그다음에 이제 그 벤츠죠. 평균적으로 테슬라 모델 대비 주행거리가 100km 이상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 경쟁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격차는 특히 모델 3가 나오면서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배터리 용량의 사이즈와 오히려 반비례해서 나타난다는 이 이야기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사용하는 배터리의 열 관리 시스템의 열 효율, 상대적으로 이런 배터리의 열 효율을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열이 나는 열 억제를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 업체 대비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테슬라의 높은 연비는 이게 근본적으로 배터리의 기술력보다는 그 배터리에서 나는 발생되는 발열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아주 뚜렷한 이 차별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테슬라는 그 패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 원통형 그 배터리가 약간의 공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원통형 배터리 사이사이에 이런 냉각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배터리의 발열을 억제하면서 이런 어떤 이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주행 거리를 갈 수 있게 이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후발 업체들은 이런 원통형이 아닌 직사각형 모양의 이제 파우치형의 이제 배터리로 공간 효율은 굉장히 이제 좋을 수 있겠으나 냉각 시스템 자체가 테슬라와 비교해 볼 때 발열 억제 효율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런 차이가 전기 자동차의 연비에 분명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글로벌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국적 브랜드인 현대기아차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기존 수소차 투자에 대한 방향에서 최근 급격히 전기차로 이제 방향을 선회했는데요. 정의선 부회장이 지난 한국형 뉴딜 정부 발표 때에 예외적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로 선두 지위에 이제 입성하겠다는 야심찬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2020년부터 디젤과 가솔린 엔진 기반의 신차 프로젝트 개발을 중단하는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대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2025년까지
전기차 전용 모델 11개를 출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현대 기아차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갖다 좀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어떤 방향선에는 현대 기아차의 이제 방향선에는 현재 이제 전기차 부분 20년 1분기 기준으로 세계 이제 점유율, 전기차 시장 점유율 약 6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같은 기간에 이제 내연 기관차의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 점유율 9%대를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전기차의 시장이 아직 성숙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현대 기아차도 기존 연료전지인 수소차에서 전기차 시장으로의 굉장히 발빠른 지금 선회를 하고 늦지 않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 않을까 한번 지켜볼 만한 어떤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화는 현대 기아차의 이제 전기자동차 독립 플랫폼이라고 하는 eGMP라는 정책 결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 기아차는 울산 1공장 일부 생산 라인을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교체하고 여기서 이제 신형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2021년부터 전기차 전용 라인인 eGMP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독립된 플랫폼에서 대량으로 양산하는 계획과 의지를 과감히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전략은 현대 기아차가 연료전지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비약적인 생산과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한 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전기차의 시대는 곧 도래한다는 것인데요. 이 속도가 유럽의 이제 탄소 배출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당분간 PHEV, 플러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이클, 즉 내연 기관이 포함된 PHEV가 시장에서 일정 부분 점유율을 가지고 가겠지만 배터리의 용량과 이제 대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가속화된다면은 EV 모터와 배터리로만 구동하는 EV의 이제 시장 침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는 전기차 충전소 같은 인프라도 같이 이제 따라와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개발 및 양산 기술은 글로벌 경쟁력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현대 기아차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대 기아차의 핵심 기술을 납품하는 훌륭하고 강력한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한다면 굉장히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전기 자동차라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가슴이 고동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많아 보여서 그렇죠. 다음에는 전기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을 선별해서 분석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저는 오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